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어떤 곳에 가든 실제로 내가 살기에 적합한 곳인지를 가늠해 보게 된다. 나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20km 반경에 있는 시골 마을을 전부 고려 대상에 넣고 상상으로나마 모든 농장을 내 소유라고 가정해 보았다. 농장 대부분의 매매 가격을 알고 있었고 돈만 주면 언제든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농장 부지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야생 사과를 맛보기도 했고 농장 주인을 붙잡고 농사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또한 농장 주인이 부르는 가격이 얼마가 됐건 그 돈을 주고 농장을 사서 다시 그에게 저당을 잡히는 상상도 해보았다. 때로는 농장 주인이 부른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을 매긴 적도 있었다. 대화를 좋아한 나는 농장 부지의 권리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사들여 농지를 경작하고 주인을 교화시키고 나서 다시 농부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일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친구들은 나를 일종의 부동산 업자처럼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 나는 어디를 가든 자리를 잡고 살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주변 풍경도 나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라틴어로 집이란 세데스, 다시 말해 앉아 쉴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렇다면 시골에 앉아 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나는 얼마간은 활용될 가능성이 없는 부지들을 무수히 발굴해냈다. 마을에서 너무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마을이 집터에서 멀리 떨어져 위치한 것으로 느껴졌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싶은 곳이 생기면 1시간가량 근처에 머물면서 여름과 겨울을 보낸다고 상상해보고 어떻게 하면 몇 년의 시간 동안 겨울을 보내고 봄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해보았다. 추후 그곳에 살게 될 사람들은 어디에 집터를 내리든 한참 전에 그 상황이 예견되었다는 점을 믿어도 될 것이다. 과수원과 숲, 목초지로 어떻게 구분할지, 현관문 앞에 어떤 떡갈나무와 소나무를 남길지, 어디에서 보아야 그 오래된 나무들이 가장 멋들어지게 보일지 가늠하는 데는 오후 한나절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손대지 않고 내버려둬도 될 것이 많을수록 부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하여 몇몇 농장의 경우에 그토록 그리던 선매권까지 손에 넣는 꿈까지 꾸었지만 실제로 농장을 매입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딱 한 번 실제로 농장을 소유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홀로웰 농장을 구입한 때였다. 나는 곧바로 종자 선별을 시작했고 종자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외바퀴 수레를 만들 재료까지 모아두었다. 하지만 땅의 소유주가 권리를 양도하기 직전 소유주 아내의 마음이 바뀌어서 거래를 취소하게 되었다. 어떤 남자에게나 그런 아내가 있는 법이다. 땅 주인은 위약금조로 $10를 주겠다고 계약 해지를 제의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 내 수중에는 10센트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내가 10센트밖에 없는 사람인지 농장을 소유한 사람인지 $10를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세 가지 모두를 가진 사람인지를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농장을 소유한다는 꿈을 꾸는 것 자체를 충분히 즐겼기에 주인이 위약금은 물론이고 농장 역시도 그대로 넘겨주겠노라고 말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비심을 베푼다는 기분으로 농장을 주인에게 되팔고 $10도 선물로 주었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래도 내 수중에는 10센트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선별을 마친 종자와 외바퀴 손수레 제작 재료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가난한 처지에도 아무 손해 없이 잠시나마 부자 행세를 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곳의 풍경은 내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았고 그 후 해가 바뀔 때마다 외바퀴 손수레가 없이도 당시 보았던 기억을 내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었다. 경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나는 내가 측량한 모든 곳의 군주이며 그에 대한 권리에 의구심을 품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느 시인이 농장의 가장 가치 있는 곳을 즐기고 다시 떠나는 모습을 자주 본 적이 있었는데 무뚝뚝한 농장 주인은 그 시인이 야생 사과를 몇 개 따갔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시인은 자신이 눈에 담은 농장을 하나의 운율로 엮어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멋진 울타리 안에 담아서 젖을 짜고 나서 둥둥 떠오른 찌꺼기를 걷어내고 크림은 모두 가져가고 찌꺼기만 농장 주인에게 남겨놓았지만 주인은 그런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홀로웰 농장이 가진 진정한 매력은 바로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약 3km, 제일 인접한 곳의 이웃과도 1km 가까이 떨어져 있었고 그마저도 널찍한 밭과 도로가 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농장의 경계를 따라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점인데 농장 주인은 강에서 안개가 피어올라 봄에 서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나로서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다. 잿빛으로 거의 폐허 직전의 상태로 허물어진 집과 헛간 그리고 반쯤 무너져 내린 울타리에 관한 생각도 농장 주인과 나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 게다가 토끼들이 갉아먹어서 속이 비고 이끼로 뒤덮인 사과나무를 보면 주위에 어떤 일들이 사는지 가늠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사로잡았던 것은 처음 배를 타고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의 추억이었다. 당시만 해도 울창한 꽃단풍나무에 가려서 그 집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나무들 사이로 개가 짖는 소리만 들릴 따름이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인이 바위를 걷어내고 속이 빈 사과나무를 베어버리고 목초지 곳곳에 새로 자라난 어린 자작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기 전에 그러니까 농장 주변을 정비하겠다는 마음으로 손을 대기 전에 그 농장을 손에 넣기 위해 이를 사들이고 분주히 움직였다. 앞서 말했던 여러 매력적인 요소들을 즐기기 위해서 온 세상의 짐을 어깨에 짊어진 아틀라스처럼 흔쾌히 그 농장을 경영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물론 아틀라스가 그에 대한 부상으로 무엇을 얻었는지는 들어본 바가 없다. 나는 농장을 소유하는 대신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지내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굳이 농장을 소유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지만 어쨌든 기꺼이 모든 일을 감당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대로 내버려 두기만 해도 농장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홀로웰 농장에 소유하겠다는 계획은 농장 주인 아내의 변심으로 말미암아 물거품이 되었다. 따라서 조그만 텃밭은 꾸준히 가까웠지만 대규모 농장을 운영한다는 나의 꿈은 씨앗을 준비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말았다. 사람 대부분이 씨앗은 오래 묵힐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씨앗의 품질을 구분해준다는 점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막상 씨를 뿌릴 때가 되어 실망할 가능성은 매우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오랫동안
어디에도 구속받지 말고 살아가라 당부하고 싶다. 농장일에 얽매이던 교도소에 갇혀 살진 어딘가에 구속된다는 사실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평소 나의 경작 안내서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카토는 농업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내가 읽었던 번역서에서는 이 구절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번역해두기는 했다. 농장을 소유할 계획이 있다면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다시 고민해보라. 농장을 살피는 데 필요한 수고를 아끼지 말라. 한 번만 둘러보면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라. 만약 좋은 농장이라면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 것이다. 나 역시도 괴단 욕심 때문에 농장을 사지는 않을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곳을 둘러볼 생각이며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곳에 묻히고 싶다. 그러면 그 농장은 더더욱 내 마음에 들 테니까. 이번에 소개하려는 실험은 같은 종류의 두 번째 시도로 편의상 2년간의 실험을 1년으로 축약하여 자세히 설명하겠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절망을 달래기 위한 손가를 쓰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을 잠에서 깨우기 위해 이른 아침 횃대에 올라앉은 수탉처럼 최대한 기운차게 허풍을 떨어보려는 것임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처음 숲속에 터를 잡은 날, 그러니까 낮과 밤을 통틀어 숲에서 지내기 시작한 날인 1845년 7월 4일 우연히도 독립기념일이었다. 당시만 해도 집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서 겨울을 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회벽도 굴뚝도 없이 겨우 비바람만 막아줄 정도였다. 벽에는 비바람의 얼룩이 지인 거친 널판지가 둘러있었고 군데군데 틈새가 있어서 밤이 되면 바람이 불어 쌀쌀했다. 하지만 잘 다듬은 하얀 기둥과 새로 대패질을 한 문틀과 창틀 덕분에 집이 말끔하고 바람도 잘 통했다. 특히 아침 이슬을 받아 목재가 촉촉하게 젖기라도 하는 날에는 정오가 되면 목재 사이로 수액이 배어나올 것 같은 환상이 들 정도였다. 적어도 나의 상상 속에서만큼은 내 집은 온종일 언젠가 방문한 산 위의 외딴 집을 떠올리게 했다. 산속의 그 집은 회벽을 칠하지 않는 통풍이 잘 되는 오두막으로 잠시 외출을 나온 신이 머물고 여신이 치맛단을 끌며 거닐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다. 내 거처로 불어오는 바람 역시도 산등성이에서부터 불어온 것이라 지상에서 들리는 음악 중에서 끊어진 선율, 다시 말해 천상에서 들리는 음악 중 아름다운 부분만을 연주했다. 아침이면 쉴 새 없이 바람이 불어오고 창조의 식구는 끊임이 없었다. 하지만 이를 귀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처럼 조금만 속세에서 벗어나도 올림포스 산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다. 배를 소유했던 것만 제외하면 이젠 내가 소유했던 거처는 잠깐씩 사용한 천막이 전부였다. 그 천막은 돌돌 말린 채로 지금도 다락방에 잘 보관되어 있다. 하지만 예전에 소유했던 보트는 이제 몇 사람의 손을 거쳐 시간의 강을 따라 저 멀리 흘러가 버렸다. 나로서도 보트보다 더 좋은 거처를 마련했으니 세상 속에 정착한다는 면에서는 꽤 진전은 이룬 셈이었다. 별다른 거치장이 되지 않는 이 집은 나를 에워싼 일종의 결정체였으며 주인에게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바람을 쐬기 위해서 굳이 집 밖에 나갈 필요도 없었다. 집안의 공기가 언제나 신선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마치 집안이 아니라 문 뒤에 앉은 기분이었고 심지어 비가 내리는 날에도 그랬다. 하리반사에서 말하기를 새가 없는 집은 간이 되지 않은 고기와 같다고 말했다. 내 집은 그렇지 않았다. 어느새 나는 온갖 새와 이웃이 되어 있었다. 일부러 새들을 잡아서 가둬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새들이 내 주변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이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새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는 노래를 불러주지 않는 숲속의 새들인 티티새, 개똥지바퀴, 풍금조, 방울새, 속독새 등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나는 콩고드 마을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조그만 호숫가에 자리를 잡았다. 마을 보다지대가 조금 높고 콩고드 마을과 링컨 마을 사이에 있는 널찍한 숲속의 한가운데로 이른바 콩고드 전쟁터로 알려진 들판에서 남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하지만 나의 조그만 집은 숲속에 거의 덮여 있어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맞은편 호수와는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 호숫가가 제일 멀리 떨어진 지평선이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호수를 바라볼 때마다 높은 산허리에 있는 호수가 마치 바닥이 다른 호수의 수면보다 높이 위치한 것처럼 느껴졌다. 아침에 해가 뜨면 호수는 뿌연 안개옷을 벗어던지고 은은한 잔물결과 햇살에 반사된 매끄러운 수면을 드러내곤 했다. 뿌연 안개는 어두운 밤의 비밀 회동을 마친 유령처럼 살그머니 숲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산허리에 위치해 서 있지 아침 이슬도 다른 곳에 비해 꽤 늦은 시간까지 나뭇잎에 맺혀 있었다. 8월이 되어 폭우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이 조그만 호수는 나의 가장 소중한 이웃이 되어 주었다. 그동안 공기와 물은 아무 미동이 없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다. 낮에도 밤처럼 고요했고 주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려오는 곳이었다. 이 시간에 호수가 가장 잔잔한 법이다. 호수 위로 들이운 맑은 공기층은 얕고 구름으로 지쳐져 있지만 수면 위에는 따스한 햇살과 그림자가 가득 차 있어 그 자체로 소중하다. 최근에 나무를 베어낸 근처 언덕 위에서 바라보면 호수 너머 남쪽으로 드넓게 뻗은 언덕들이 시원한 풍경을 자아내고 서로 마주하고 있는 언덕의 경사면은 우거진 골짜기를 지어서 호수 쪽으로 졸졸 물이 흐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쪽으로 푸르게 우거진 언덕들 사이로 혹은 언덕들 너머로 고개를 돌리면 한층 더 노금이 우거진 높은 산들이 멀리 눈에 들어왔다. 또한 까치발을 딛고 서면 북서쪽으로 더욱 푸르고 멀리 솟은 봉우리들을 얼핏 볼 수 있었는데 마치 천상에서 빛바래지 않은 푸른색 물감으로 찍어낸 동전처럼 보였다. 이곳에서는 마을 한쪽 귀퉁이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는 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숲만 보일 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근처에 물이 있으면 대지에 부력을 주어 땅을 띄워주기 때문에 좋다. 아무리 조그만 샘물이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땅이 대륙이 아니라 섬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샘물이 버터를 서늘하게 유지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다. 언덕마루에 올라서면 호수 너머로 펼쳐진 서드베리 초원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언젠가 홍수가 났을 당시 싱그리오 현상에 의해서 대야에 동전이 떠있는 것처럼 급류 몰아치는 골짜기가 붕 떠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게다가 언덕 꼭대기에서 서드베리 초원을 보면
호수 너머의 땅이 가운데 낀 얇은 빵 조각처럼 보여서 내가 사는 곳이 그저 메마른 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집 밖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언덕 위에서 볼 때보다 훨씬 좁지만 그럼에도 갇혀있는 기분은 들지 않았다. 나의 상상력을 한층 고조시켜 널찍한 초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맞은편 호숫가에는 비탈을 따라 고원까지 이어져서 조그만 참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이는 서부의 대평원과 몽골의 타타르 초원까지 길게 이어져 있어 떠돌이 생활을 하는 모든 인간에게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것 때문일까 다모다라는 자신이 키우던 가축들에게 더 넓은 목초지가 필요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드넓은 지평선을 자유롭게 뛰노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상 그 누구도 진정 행복하지 않다. 시간과 장소가 모두 바뀌면서 나는 우주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역사에 가까운 공간에 살고 있었다. 밤마다 천문학자들이 관측하는 수많은 별만큼이나 외따로 떨어진 지역에서 지냈다. 우리는 천상에서 멀리 떨어진 한 구석, 카시오페아의 의자 뒤로 세상의 소음과 소란에서 벗어난 즐거운 곳이 있을 거라고는 늘 상상하고 있었다. 나는 내 집이 우주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언제나 새롭고 더럽혀지지 않은 우주의 어느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나 히아데스 성단 혹은 알데베란 별이나 견우성과 조금 더 가까이 사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나는 실제로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 적어도 내가 뒤에 남겨두고 온 삶으로부터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사는 이웃에게도 나는 달빛이 비치지 않는 밤에나 겨우 보일 정도로 조그만 별 같을 뿐이었다. 바로 그런 곳을 나의 거처로 삼았다. 한 목동이 살았다. 양떼가 주변을 거닐고 때가 되면 풀을 뜯어먹으며 드높은 산처럼 높은 생각을 품은 채로 만약 양떼가 목동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목초지를 찾아갔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매일 찾아오는 아침은 자연처럼 소박하고 순결하게 삶을 살아가라고 나를 초대했다. 나는 그리스 사람처럼 새벽의 여신 아우로라를 숭배해왔다. 아침 일찍 눈을 떠서 호수가로 나가 목욕을 했는데 이는 일종의 종교의식이었고 내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중국 탕왕의 욕조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매일 자신을 새롭게 하라. 이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평생을 반복하라. 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아침은 영웅의 시대를 되살려내는 법이니까. 이른 새벽 현관과 창문을 열고 앉아 있으면 눈에 보이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모기 한 마리가 온 집안을 헤매고 다니는 앵앵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나는 그 모기 소리에도 예로부터 명성을 칭송했던 어떤 나팔 소리 못지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호르메스의 진원곡이며 그 자체로 자신의 분노와 방랑을 노래하며 허공을 맴도는 일리아스이자 오디세이아이다. 그 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우주의 기운이 배어 있었다. 또한 이 세상의 영원한 활기와 생식력을 금지당할 때까지 계속 광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아침은 하루 중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시간이자 각성의 시간이었다. 아침에는 졸음이 가장 덜하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종일 잠에 빠진 우리의 몸도 적어도 아침에 1시간 정도는 완전히 깨어있다. 만약 타고난 기질에 의해 잠에서 깨지 않고 하인의 손이 닿아야만 잠에서 깬다면 새로운 에너지와 내면의 열망에 또한 그와 동반되는 천상의 음악과 대기를 가득 채운 향기에 의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들리는 종소리에 깬다면 그런 날은 최소한 바로 전날보다 더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둠이 비로소 열매를 맺고 환한 빛 못지않게 소중하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입증된다. 하루하루에 어제보다 더 이르고 신성하며 빛나는 새벽의 1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삶에 절망하여 어두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다. 감각적인 삶의 일부라도 이를 중단해버리면 우리 영혼은 물론이고 신체 기관이 매일 아침 활력을 되찾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고결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 모든 기억할 만한 사건은 아침의 대기에서 아침 시간에 벌어지는 법이다. 베다에서도 모든 지성은 아침과 함께 잠에서 깬다고 말했다. 모든 시인과 영웅들은 memnon처럼 오로라의 자식이고 해가 뜰 때 비로소 자신의 음악을 토해낸다. 이처럼 태양과 보조를 맞추고 활발하고 기운에 가득 찬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하루는 언제나 아침이다. 시계바늘이 몇 시를 가리키든 다른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일을 하건 중요하지 않다. 아침은 내가 온전히 깨어있으며 내면의 새벽이 깃드는 시간이다. 도덕적 개혁은 잠을 떨치려는 노력과 같다.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하루를 형편없이 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다고 해서 계산에 서투른 것도 아니지 않은가? 만약 졸음에 빠져 있지 않았다면 무언가를 이뤄내고도 남았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육체 노동을 위해 깨어있지만 효과적으로 지성을 발휘할 만큼 온전히 깨어있는 사람은 100만 명의 하나뿐이다. 게다가 시적인 삶이나 신성한 삶을 살아갈 정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1억 명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온전히 깨어있다는 것은 진정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만약 만났다고 한들 내가 그의 얼굴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깊이 잠들어 있다가도 기계적인 도움 없이 무한한 기대감으로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고 깨어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아는 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보다 우리를 고무시키는 일은 없다.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해서 대상을 아름답게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는 대기를 조각하고 사물 자체를 그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며 우리는 분명히 이를 해낼 수 있다. 질적으로 고양된 하루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이 아닐까. 누구나 사소한 부분까지 잘 관리하여 하루 중 가장 고결하고 소중한 시간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만약 우리가 얻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정도마저도 거부하고 무시해버린다면 신탁을 통해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삶의 본질적인 사실에 직접 부딪혀가면서 인생의 가르침을 터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숲으로 들어갔다. 또한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헛되이 살아온 것을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삶이 아닌
삶은 살고 싶지 않았다. 삶이란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면 이런 목표를 쉽게 체념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깊이 있는 삶을 살고 삶의 정수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으며 삶이 아닌 것은 모조리 파괴해버리고 스파르타 사람처럼 강인하게 살고 싶었다. 삶을 한 구석으로 몰아내어 길을 내려고 낯을 휘둘러 이를 가장 낮은 단계로 전략시킬 때 그리하여 삶이 천박한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그 천박함을 낱낱이 세상에 까발리고 싶었다. 반대로 삶이 숭고한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다음 여행에서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그 숭고함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글로 전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 삶이 악마의 것인지 신의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삶의 가장 큰 목적이 신을 찬양하고 신으로부터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우화에서는 우리가 오래전에 개미에서 인간으로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개미처럼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소인적처럼 두루미들과 싸움을 벌인다. 이는 계속해서 잘못을 거듭하는 것이며 누더기를 겁쳐 입는 꼴이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미덕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불행을 계기로 말미암아 발현된다. 우리의 삶은 별것도 아닌 일로 말미암아 서서히 낭비된다. 정직한 사람은 10손가락으로 셈을 할 필요가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10개의 발가락을 더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대강 하나로 처리해버리면 된다. 단순하게, 단순하게, 또 단순하게 일을 100이나 1000이 아닌 2개로 줄이고 100만까지 세는 대신 6가지만 세라. 계산하고 난 숫자는 엄지에 적어라. 문명화라는 험한 바다 속에서는 구름과 폭풍, 암초 등 온갖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에 혹시라도 배가 침몰하여 항구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를 피하려면 추측항법으로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계산에 능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다. 단순하게, 단순하게, 또 단순하게 하루에 3끼를 먹는 대신 반드시 먹어야 한다면 한 끼만 먹어라. 100가지 요리 대신 5가지 요리로 만족해라. 이외의 것들도 그런 비율로 줄여나가라. 우리의 삶은 독일 연방과 비슷한 양상을 띈다. 여러 군소국으로 이뤄진 독일은 스스로 국경이 변해서 독일인지조차 국경이 어디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우리도 이른바 내부적 개혁을 이룩했지만 실제로는 외부적이고 피상적인 것에 불과해서 정확한 계산과 가치가 있는 목표의 설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구가 여기저기 널려있는 우리가 쳐놓은 덫에 걸린 격이 되어 사치와 낭비로 말미암아 거의 파산에 이른 상태이다. 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 수백만의 가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국가와 가정을 구할 유일한 해결책은 엄격한 절약을 통해 스파르타 사람보다 더욱 삶을 소박하고 단순하게 살며 목표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은 반드시 무역해야 하며 얼음을 수출하고 전신으로 소식을 주고받아야 하며 시속 50km로 달려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원숭이처럼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만약 침묵을 내리고 철로를 깔고 또 밤낮으로 일에만 매달리지 않으며 그 대신 납땜을 하듯이 그때그때 삶을 개선한다면 누가 철로를 만들 것인가?
철로가 없다면 우리가 제 시간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집에만 처박혀서 일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런 철로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는 우리가 철로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철로가 우리를 깔고 지나가는 꼴이다. 철로 밑에 깔린 침묵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그 침묵 하나가 바로 인간,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거나 뉴잉글랜드 사람들이다. 그들 위로 철로가 놓이고 다시 모래로 덮여 있으며 기차는 그 위를 미끄러지듯이 달리고 있다. 장담하건대 그들은 견고한 침묵이다. 몇 년을 주기로 새로운 침묵이 깔리고 그 위로 기차가 달린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들은 철도 위를 달리는 즐거움을 누리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철로 아래 깔리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다. 혹여 잠에 취해서 걷던 사람, 그러니까 엉뚱한 위치에 놓인 침묵에 기차가 부딪히기라도 하는 날에는 승객들은 기차를 세우고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호들갑을 떤다. 나는 침묵을 제자리에 평평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8km마다 인부들을 배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매우 다행이다 싶었다. 이는 바닥에 깔린 침묵들이 언젠가는 다시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전조였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분주히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배가 고프기도 전에 배를 골아 죽겠다고 결심이라도 한 것 같다. 우리는 제대로 바느질을 한 땀 해놓으면 나중에 9번의 수고를 덜어낼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내일 9번 바느질 해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1000번의 바느질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다들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없다. 무도병에 걸려서 머리를 가만히 쉬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 만약 화재가 나서 교회 종을 몇 번 잡아당기기만 하면 아직까지만 해도 일이 많다고 투덜대는 남자들은 물론이고 저기 외곽에서 일하던 남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만사를 제쳐놓고 종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몰려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불길에 타들어가는 재산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불구경을 하기 위한 것이다. 솔직히 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타야만 꺼지는데 누가 일부러 방화를 저지른 것도 아니기에 그저 진화 작업을 지켜보다가 폼이 난다 싶으면 슬그머니 기어들 생각인 것이다. 마을 교회에 불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점심을 먹고 30분가량 눈을 붙이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자는 사이 보초라도 서준 것 마냥 혹시 무슨 일이 났는지 묻는 사람도 있다. 30분마다 깨워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대갈합시고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한다. 하룻밤을 보낸 후에 새롭게 맞이하는 뉴스는 아침 식사만큼이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뭐라도 좋으니 새로운 소식을 말해줘요. 어디에서 일하는 소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커피와 빵을 먹으면서 신문에 난 기사를 꼼꼼히 읽어내려간다. 신문에는 와시토강에서 한 남자가 누나를 뽑혔다는 기사가 실려있지만 정작 신문을 읽는 당사자는 자신이 어둡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동굴 속에 살고 있으며 이미 한쪽 눈이 퇴화하여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다. 나로 말하면 우체국이 없어도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다. 굳이 우체국을 통해서까지 연락을 주고받아야 할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비판적으로 말하면 평생을 통틀어 우표값을 하는 편지는 고작 한두 통밖에 받지 못했다. 1페니 우편 제도란
1페니 줄 테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해줘 하는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었는데 정말로 1페니를 내는 제도로 굳어진 것이다. 신문에서도 꼭 기억해두어야 할 만한 소식을 읽은 적이 없다. 보통은 강도를 당했다거나 살해당했다거나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 아니면 집이 화재가 나서 배가 침몰하고 기선이 폭발했다는 뉴스이거나 소가 철로에서 기차에서 치였거나 미친 개가 죽었거나 한겨울에 메뚜기 떼게 침몰했다는 등 뉴스라 한 번만 읽고 나면 다시 읽을 필요가 없다. 한 번이면 충분하다. 원칙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무수한 사례와 적용법에 신경을 써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철학자에게 일반적인 뉴스는 한낱 가십에 불과하고 그런 소식을 편집하고 읽는 사람은 차를 마시는 나이든 아주머니들 뿐이다. 하지만 이런 가십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언제까 들은 바로는 해외에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외국의 소식을 알리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바람에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신문사 건물의 커다란 유리가 몇 장이나 깨진 적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외국의 속보 정도는 어느 정도 감각을 갖춘 사람이라면 12개월 아니 12년 전에도 충분히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스페인을 예를 들면 돈 카를로스와 인판타 공주, 돈 페드로와 세비야, 그라나다 같은 인명 및 지명들, 물론 내가 신문을 끄는 이유로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해외 가십들은 때맞추어 적당한 비율로 집어넣고 별다른 기사거리가 없을 때에는 투위에 대한 뉴스로 대신하는 방법만 터득하면 문자 그대로 정확한 기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 똑같은 제목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실린 기사만큼이나 스페인의 정확한 상황과 혼란스러운 상태를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그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의미 있던 뉴스는 1649년의 청교도 혁명에 대한 것이었다. 만약 영국의 1년 평균 농산물 수확량의 역사를 알고 있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산물에 투기하는 게 아니라면 영국의 평균 수확량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신문 기사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판단하는 바로는 외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새로운 사건이 자주 생기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혁명도 예외가 아니다. 새로운 뉴스, 세월이 지나도 절대 낡지 않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중국 위나라의 대부 거백옥은 공자의 근황을 묻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공자는 자신을 찾아온 사자를 옆에 앉히고 이렇게 물었다. 자네 주인은 요즘 어찌 지내시나? 그러자 사자가 공손히 대답했다. 주인님은 허물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게 쉽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사자가 떠난 후 공자가 말했다. 훌륭한 사자로다. 정말 훌륭해. 목사도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휴일 일요일에 지루한 설교로 피곤한 농부들의 귀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일요일은 용기를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힘들게 보낸 일주일을 잘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큰 소리로 멈춰요. 그만해요. 겉보기에는 몸이 날렵한데 왜 그렇게 행동이 느립니까? 라고 외치는 게 나을 것이다. 요즘 세상은 거짓과 망상이 건전한 진리로 여겨지고 진실은 거짓으로 여겨진다. 만약 인간이 진실만을 추구하고 쓸데없는 허상에 빠져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기존에 아는 것과 다르게 동화나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흥미진진하게 느껴질 것이다. 불가피한 것과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들만 존중한다면 거리마다
음악과 시가 울려 퍼질 것이다. 너무 서두르지 않으며 여유를 가지고 지혜롭게 산다면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만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사소한 두려움과 소소한 쾌락은 그저 현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삶은 우리의 기운을 북돋우는 숭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눈을 감고 잠시 취해 있거나 겉모습에 쉽게 현혹당하며 판에 박힌 일상과 관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껍데기뿐인 환상에 불과하다. 아이들은 삶을 하나의 놀이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어른보다 인생의 참된 법칙과 관계를 명확히 분간한다. 어른들은 삶을 가치 있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 뭔가 터득했다고 믿으면서 아이보다 현명하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나는 인도의 경전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어릴 때 왕궁에서 쫓겨나 나무꾼의 손에서 자란 한 왕자가 있었다. 그는 나무꾼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미개한 종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왕궁의 대신이 왕자를 발견하고는 그의 진짜 신분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제야 청년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왕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인도의 철학자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인간도 자신이 처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고난 본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다 결국에는 고결한 스승을 만나 진실을 알게 되면 그제야 자신이 브라마, 즉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뉴잉글랜드 사람들이 비천한 삶을 사는 이유는 세상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실제 존재한다고 믿는다. 누군가 우리 마을을 지나면서 겉모습만 본다면 마을의 물레방앗간은 어디로 가겠는가? 만약 그가 자신이 본 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고 해도 그곳이 어디인지 절대로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회관, 법원, 교도소와 상점, 그리고 집을 보라. 진실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 진실의 눈으로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들면 모두가 산산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진실이 저만치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우주의 저편, 제일 먼 별 뒤쪽에 최후의 인간보다 이후이며 아담보다는 이전에 존재했던 거라고 믿는다. 물론 영원에는 진실하고 숭고한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과 장소 그리고 다양한 경우의 수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신 역시도 지금 이 순간 궁극에 닿아 있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신성한 때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를 에워싼 진실을 끝없이 받아들여 완전히 젖어들여야만 비로소 그 숭고하고 고결함을 이해할 수 있다. 우주는 끊임없이 고분고분 우리의 생각에 답을 보낸다. 조금 빨리 가든 아니면 천천히 가든 우리 앞에는 인생이라는 여정이 놓여 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한다. 비록 시인이나 예술가가 머릿속에 아름답고 흠집 없는 구상을 떠올리지 못했더라도 그의 후손 중 누군가는 이를 완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루를 자연처럼 유유히 흘러가듯 살아보자. 철로 위에 떨어지는 견과류 껍데기나 모기 날개 때문에 탈선하는 기차처럼 쉽게 흔들리지 말라.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식사하고
마음을 다잡고서 평온하게 시간을 보내라. 친구가 가든 오든 상관하지 말고 종이 울리든 아이가 울든 개의치 않으면서 하루를 지내보자. 왜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가려고 하는가? 해가 중천에 떠있는 정오의 얕은 여울에 자리한 점심이라는 무서운 급류와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압도당하지 말자. 이런 위험을 이겨내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다. 이후로는 내리막길만 있을 테니까.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아침의 활력을 간직한 채로 율리시스처럼 돛대에 몸을 고정하고 거센 급류를 피해 다른 항로로 나아가자. 경적이 울리면 목이 쉴 때까지 소리치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종이 울린다고 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종소리를 그저 음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여론과 편견, 전통과 망상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는 진흙탕, 다시 말해 지구를 덮고 있는 모래톱을 헤치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파리와 런던, 뉴욕과 보스턴, 콩고들을 지나서 다시 교회와 지역을 지나 시와 철학 그리고 종교를 거쳐 마침내 실체가 있는 단단한 바닥과 바위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그곳이야말로 바로 여기야 분명해 라고 외칠 수 있는 곳, 진실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리고 나서 홍수와 서리, 불 아래 성벽과 국가, 그리고 안전한 가로등을 설치할 근거지를 마련하고 나서 위성과 겉모습, 그리고 홍수가 진실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미래 세대가 알 수 있도록 측정기를 설치해보자. 나일로미터처럼 유명무실한 측정기가 아닌 진실의 측정기, 즉 리얼로미터를 설치하라. 우리가 현실과 마주한다면 태양이 10m처럼 양쪽에서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칼날이 우리의 심장과 골수를 파고드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그로써 우리는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면 목구멍에서 가르랑대는 소리를 듣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껴보자. 그 후에도 살아있다면 해야 할 일이 열심히 하면 될 일이다. 시간은 가느다란 낚싯줄을 들이운 시냇물을 따릅니다. 나는 그 시냇물로 목을 죽인다. 하지만 목을 죽이면서 모래바닥을 보며 그 깊이를 가늠한다. 시간은 얕은 냇물처럼 흘러가 버리지만 영혼은 그대로 남는다. 나는 더욱 깊은 곳의 물을 마시고 싶다. 조약돌처럼 별이 박힌 하늘의 시냇물에서 낚시를 하고 싶다. 나는 숫자도 알파벳의 첫 글자도 알지 못한다. 세상에 태어난 날만큼 현명하지 못한 것을 항상 후회해왔다. 지성이란 커다란 칼과 같다. 커다란 칼날로 세상의 비밀을 날카롭게 파고들기 때문이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손을 분주히 놀리고 싶지 않다. 내 손과 발도 결국 머리이기 때문이다. 나는 최고의 능력이 모두 머릿속에 집약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어떤 동물은 주둥이의 앞발로 흙을 파헤치듯이 나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 머리를 사용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그래서 동물이 흙을 파헤치듯 머리로 언덕을 파헤쳐서 내 길을 찾을 것이다. 분명히 이 근처에 황금이 묻힌 광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탐지용 막대기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증기를 보며
이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나의 길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